중세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병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릴 줄도 알고 식량을 비축하며 방어 거점을 세울 적절한 장소를 선택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튼튼한 요새는 더 큰 군대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중요한 길목을 통제하고 지역 전체를 보호하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새들이 세워졌습니다. 일부 요새는 여러 번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개의 요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비수들이 산, 물, 두꺼운 성벽, 그리고 영리한 성 설계를 어떻게 이용해 자신들보다 수가 많은 군대와 싸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리아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크라크 대 슈발리에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아랍어로도 알려져 있는데 히스느 알라크라드라고 불리며 이는 쿠르드인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성은 지중해 연안과 시리아 내륙 도시들을 잇는 중요한 길 근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위치 덕분에 성을 차지한 사람은 군대, 상인, 보급 캐러밴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한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11세기에는 이곳에 이미 이전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42년에 이 요새는 크리스천 군사기사단인 9호 기사단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동의 십자군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9호 기사단은 오래된 요새를 확장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십자군 요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겹의 성벽이었습니다. 외벽이 적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높고 더 견고한 내부 요새가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첫 번째 방어선을 뚫더라도 그들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살비를 맞으며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성의 더 높은 부분에서 돌과 다른 무기들이 쏟아집니다. 내부 성벽이 더 높기 때문에 수비병들은 아래에서 움직이는 적들의 동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격자들은 주요 건물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탑, 성벽, 그리고 쉽게 감시할 수 있는 길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의 입구도 곧고 넓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길은 오르막이고 굽이져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곳을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 공성 장비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적들이 올라오는 동안 그들은 위와 옆에 숨겨진 위치에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 덕분에 대군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수천 명이 밖에 있더라도 동시에 성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두껍더라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과 물이 떨어지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적이 요새를 포위하면 음식과 물의 정기적인 공급이 끊깁니다. 창고에 식량이 바닥나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크 대 슈발리에에는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장고가 있습니다. 기름, 고기 등 식량이 저장되어 있고 대규모 주둔군을 위한 빵 오븐도 내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에는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빗물이 용기와 저수지로 옮겨져 요새 내부에 저장됩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적이 통제하거나 독을 탈 수 있는 외부의 샘이나 우물에 바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는 거의 2,000명의 병사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와 식량 창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큰 홀과 말의 마구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에게 포위당해도 성 안에서는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새의 명성은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술탄 살라딘이 십자군의 주력군을 격파한 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대부분을 통일한 무슬림 지도자였습니다. 하틴에서의 승리 이후 많은 십자군 도시와 요새가 그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188년 5월 살라딘의 군대가 크라크 대 슈발리에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많은 생명과 시간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쉽게 포위할 수 없었습니다. 살라딘은 오랜 포위를 계속하지 않고 대신 그의 군대는 다른 목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살라딘이 단순히 성벽의 높이에 겁을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휘관으로서 그는 자신의 병사들과 보급품을 어디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 달을 한 요새에 허비하면서 다른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전체 작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크락드 슈발리의 요새는 몇십 년 동안 여전히 호스피탈 기사단의 통제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군 국가들은 약해졌고 많은 영토를 잃었으며 수입도 줄어들고 멀리 떨어진 요새에 충분한 병사와 보급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맘루크 술탄국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이 술탄 바이바르스였습니다. 1271년 바이바르스는 크락데 샤발리에를 찾아가 호스피탈 기사단의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전에 단순히 지나쳤던 군대들과는 달리 바이바르스는 달랐고 진정한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망고넬이라는 거대한 공성 무기를 사용해 무거운 돌을 성벽과 탑에 던졌습니다. 외부 방어의 일부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바이바르스의 병사들은 한 탑 아래에 땅굴도 팠습니다. 기초가 약해지자 그 일부가 무너졌고 맘루크 군대가 외성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비대는 더 견고한 내부 요새로 도망쳤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첫 번째 성벽을 점령했지만 그는 여전히 크락데 샤발리에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때 바이바르스는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수비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그들의 상관에게서 온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지원군이 오지 않으니 항복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가짜였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미 십자군의 나머지 병력과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구하러 올 군대가 올 것이라는 명확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포위 끝에 수비대는 1271년 4월 8일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한 채 떠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바이바르스는 크락데 샤발리에를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맘루크들은 그 일부를 보수하고 강화했습니다. 과거 호스피탈 기사단의 예배단은 모스크로 바뀌었고 요새는 새로운 지배자들 아래에서 중요한 군사기지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크락데 샤발리에의 함락은 단단한 성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의 병사들에게는 음식과 보급품도 필요합니다. 문맹과 외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가장 강력한 성이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의 성에서 우리는 이제 북유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는 돌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요새는 현재 폴란드에 위치한 말보르크 성입니다. 커다란 돌덩이 대신 붉은 벽돌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보르크 성은 튜트턴 기사단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독일 기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북동 유럽에서 강력한 군사 및 종교 조직이 되었으며 13세기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309년에 그랜드마스터의 본부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전체 단지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곳은 기사들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말보르크 성은 그들의 정부, 군사작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그들의 영토, 통치의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그 규모로 인해 말보르크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성곽단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서로 연결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고성, 중성, 그리고 외성라고 불립니다. 고성은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기사단의 요새화된 수도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숙사, 주방,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중성에는 여러 홀과 그랜드마스터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외성가 있는데 그곳에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마구간, 창고, 그리고 대규모 군사기지에 필요한 기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자체 벽, 문, 그리고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외부 구역을 점령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높은 성벽과 견고한 탑을 마주해야 합니다. 길도 단순히 곧게 뻗어 있지 않습니다. 문과 복도는 일부러 감시하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의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벽, 탑, 그리고 주변 건물들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어력은 시험받았습니다. 그때가 1410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튜튼 기사단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양측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양측 모두 이 지역의 중요한 땅과 무역로를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7월 15일 1410년 양측 군대는 그룬발트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폴란드 왕 와디스와프 야기에워와 리투아니아 대공 비타우타스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튜튼 기사단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랜드마스터와 조직의 많은 최고위 관리, 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의 수도인 말보르크로 가는 길이 열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군대는 바로 요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연은 튜튼 기사단의 간부인 하일리 폰 플라우엔에게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일리는 재빨리 말보르크로 갔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병사들을 모았고 식량을 준비하며 방어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이 은신처나 보호막으로 쓰지 못하게 외부 건물 일부에 불을 질렀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군대가 도착했을 때 요새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은 배포와 다른 공성 무기를 사용해 성벽을 포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로는 말보르크의 두꺼운 방어벽을 빠르게 뚫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외부 진영의 문제도 커졌습니다.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려야 했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점점 남아있으려는 병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동맹군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튜튼 기사단은 다른 요새와 남아있는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2달이 지난 후 폴란드 왕은 포위를 중단했습니다. 연합군은 말보르크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튜튼 기사단이 그룬발트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의 통치 중심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말보르크가 그들의 손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국가는 계속 존재할 수 있었고 큰 패배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새가 결코 점령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5세기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튜튼 기사단은 말보르크를 지키는 용병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병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457년에 용병들은 그 요새를 폴란드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말보르크를 무너뜨린 것은 강력한 대포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돈의 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말보르크에서 웨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웨일스는 그레이트 브리튼 서부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연이어 요새를 세워 자신의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웨일스의 통치자들은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13세기 후반 에드워드 1세의 원정 이후 웨일스 왕자들의 주요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에드워드는 군인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성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들도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점령한 지역을 감시하고 영국 주둔군을 지원하며 새로운 반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콘위성입니다. 콘위성은 1283년부터 1287년까지 유명한 군사 건축가인 마스터 제임스 오브 세인트 조지의 감독 아래 지어졌습니다. 성과 동시에 그 옆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요새는 코니강 근처에 바위가 많은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위는 성벽 아래를 파는 것을 막아 기초를 보호합니다. 강은 음식, 군인, 장비를 실은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코니 성에는 8개의 큰 탑이 있습니다. 이 탑들은 외곽 안들과 내부 안들이라고 불리는 2개의 주요 안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우터워드는 더 큰 구역으로 주둔군이 필요한 건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 안들은 더 안전하게 보호되며 왕과 그의 가족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너워드 역시 자체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첫 번째 안뜰에 침입하더라도 왕과 그의 경비병들은 여전히 더 안전한 성체의 구역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탑들은 단순히 높은 감시탑만은 아닙니다. 탑들은 또한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들에게 사격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합니다. 성과 마을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코니의 성벽은 영국 정착천을 거의 끊김없이 둘러싸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요새의 음식, 장비,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1294년에 웨일스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마독 암 르웰린이라는 웨일스 귀족이 이끌었는데 그는 영국의 지배와 주민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의무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에드워드 1세는 우연히 웨일스에 있었습니다. 반란이 확산되자 왕과 그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코니 성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몇몇 육로가 끊겼습니다. 압천후와 강수위 상승으로 보급품 도착도 어려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성한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가 부족해졌습니다. 왕의 체류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벽과 탑이 주둔군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지고 다시 여행이 안전해지자
바다를 통해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포위에서 벗어났고 그의 군대는 반란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니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식량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성벽과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주둔군은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코니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마법이나 비밀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어력은 훌륭한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중한 경계, 많은 탑들, 그리고 강과의 연결에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코니의 군사적 중요성은 줄어들었고 더 강력한 대포의 발전은 전쟁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한때 큰 이점이었던 높은 성벽과 탑들은 이제 쉽게 포병에게 발견되고 공격당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니는 한 왕이 건축을 이용해 정복한 지역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성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단순히 군대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주민들에게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일스 해안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스코틀랜드로 향하겠습니다. 고대 화산암 위에 스털링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력이 가파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스털링의 중요성은 자연적인 방어 그 이상입니다. 성 근처에는 포스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남부 스코틀랜드와 북부 스코틀랜드를 오가는 군대는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털링 성을 지배하는 자는 군대의 이동을 크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품과 메시지가 왕국 전체에 전달되는 것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요새를 두고 끊임없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털링에서는 단순히 성벽의 견고함만이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잉글랜드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공성무기 중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1304년 스털링 성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에 맞서 싸우는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저항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성 안에는 약 25명 정도의 스코틀랜드 수비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높은 화산암 위에 세워져 있어서 접근하고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많은 캐터펄트와 트레뷰셋을 가져왔습니다. 트레뷰셋은 무거운 돌을 던져 성벽을 부수는 대형 기계입니다. 포위전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소수의 수비대는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드워드는 워울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트레뷰셋을 만들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수비대가 워울프를 보자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새 무기를 먼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무기는 매우 무거운 돌을 던져 방어벽의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에야 수비대의 항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워울프를 성을 점령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스코틀랜드 요새들을 위협하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가 얼마나 큰 힘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14년에 로버트 더 브루스의 군대가 스털링 근처의 베노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스털링 성은 왕실 거주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스코틀랜드의 여러 왕과 여왕이 거주하고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대포가 강력해지면서 성벽도 새롭게 개조되어 새로운 포병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털링에 이어 이제 에든버러 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든버러 성은 거대한 화산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면이 가파르기 때문에 군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진입로는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1314년에 작은 스코틀랜드 부대는 바위가 아무리 높아도 경계가 허술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머스 랜돌프가 약 30명의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밤에 그들은 바위의 가파른 부분을 올랐습니다. 영국 주둔군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경비가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성벽에 도달해 기습으로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이 경계가 소홀하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에든버러 성은 다시 한번 극심한 포위를 겪었습니다. 1571년 랭 포위전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리, 스코틀랜드 여왕의 지지자들이 요새를 장악하고 있었고 밖에는 그녀의 아들 제임스 6세를 왕으로 인정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거의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73년에 영국의 대포가 도착해 성을 끊임없이 포격했습니다. 데이비드 타워가 파괴되고 주요 우물이 매몰되었습니다.
캐슬락 위에는 충분한 천연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의 상실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급품이 바닥나고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수비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든버러 성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요새라도 여전히 물, 음식, 철저한 경계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요새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몽생미셸입니다. 이 요새는 넓은 모래와 진흙으로 둘러싸인 바위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썰물 때는 주변 일부를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물이 다시 차오르면 몽생미셸은 다시 섬이 됩니다. 꼭대기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바위가 가파르기 때문에 건물, 계단, 방어시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몽생미셸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 때 중요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북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몽생미셸은 프랑스 수비대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대군과 무거운 공성무기를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진흙탕의 일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너는 사람은 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1423년 잉글랜드는 오랜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급을 막기 위해 인근 섬에 기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몽생미셸을 완전히 고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배들과 물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434년 잉글랜드 군대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대포를 가져왔고 요새화된 마을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길이 좁고 경사져 프랑스 수비대가 올라오는 병사들을 쉽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군은 후퇴하며 대형 봄바르드포 2문을 남겼습니다. 무거운 돌탄을 발사하는 고대 대포들입니다. 이 대포들은 아직도 몽생미셸 입구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100년 전쟁 내내 이 요새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조수의 상승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했고 진입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이 계속되고 수비대는 지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선 요새를 공격하기가 왜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에서는 두 겹의 성벽과 대형 저장고가 저항을 오래 지속시켰습니다. 말보르크에서는 분리된 방어구역들을 하나씩 돌파해야 했습니다. 코뉴에서는 바다로 통하는 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스털링과 에든버러에서는 화산암을 천연 방어벽으로 활용했습니다. 몽생미셸에서는 물과 모래를 방어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새도 완벽하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은 속임수를 쓸 수도 있고 식량이나 물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줄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이 감시받지 않는 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벽들이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돌이 두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새가 강력했던 이유는 적절한 위치, 뛰어난 설계, 충분한 병력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막기 위해 모든 이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